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하면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15일 알래스카에서 개최됐던 미러 정상회담, 휴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휴전 조건으로 제시했던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영토 양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극히 불리하기 때문에 고려하고 싶지 않은 조건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미러 정상회담은 이제 노딜로 끝났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서 합의 여부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달려있다며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3자 회담도 추진한다고 하죠. 네. 그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토 사무총장,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상들도 출동한다고 하는데 아마 EU 집행위원장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로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향후 추이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9월에 금리가 내릴 것인가가 지난주 뉴욕 증시의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우려했던 7월 CPI가 대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7월 PPI가 뒤통수를 쳤죠.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고 이에 연준이 B컷에 나설 거란 전망도 시장에서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시장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주목하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금요일장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 0.08% 올랐지만 S&P 500 지수는 0.29%, 나스닥 지수는 0.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성사될 거란 기대감을 높이면서도 회담 실패로 인해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투심이 위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관세율이 300%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술주가 특히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기술주 말고도 대부분의 업종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급등하면서 헬스케어 섹터는 2% 가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시총 상위 종목들도 반도체 관세의 압박 속에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1% 가까이 하락했고요. 또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에 애플의 주식을 약 40억 달러 어치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빠졌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구글이 제미나이를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구동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0.53% 뛰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는 0.4% 뛰었지만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캐나다 판매량이 67%나 급감하면서 1.5%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월마트가 빠지고 JP모건 체이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10위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은 이날 경제 지표에도 주목했습니다. 엇갈리게 나온 데이터에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는 더욱 짙어졌는데요. 먼저 7월 들어서도 미국의 소매 판매는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전월 대비 0.5% 증가했는데요. 자동차 판매와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등 할인 행사에 힘입으면서 넓은 범위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소비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크게 뛰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상호 관세 발표가 있었던 지난 4월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향후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채금리는 주 초반만 해도 금리 인하 트레이딩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분을 모두 되돌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B컷 가능성이 하루 만에 자취를 감추고 또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에 다음 주에 있을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도 매파적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3.6%대까지 떨어졌던 2년물 금리는 결국 3.75%에서 마감했고요. 10년물 금리는 한 주 동안 1% 가까이 오르면서 4.32%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주간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1.7%, WTI는 1.1% 하락했는데요.
공급 과잉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중국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 선물은 주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 무관세 발표에 하락세를 이어간 데다가 주 후반엔 100%에 달했던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줄어들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금 가격은 1.8% 빠지면서 온스당 3,382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인기에 힘입어 애플이 안방인 미국에서 점유율을 야금야금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2분기 8%포인트나 오른 31%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애플의 점유율은 7%포인트 뒷걸음질 치면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삼성과의 격차는 33%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는데요. 아이폰의 아성이 굳건한 미국에서 삼성이 최근 선보인 갤럭시 Z7 시리즈가 입소문을 타면서인데 사전 예약 대수는 지난달 전작 대비 25%나 늘었고 미국 이동통신사만 놓고 보면 60%나 급증했습니다. 애플 역시 내년 첫 폴더블 폰을 선보일 예정인데 삼성전자는 중국의 거센 추격에도 글로벌 폴더블 시장의 30-40%를 차지하면서 선두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일종의 통행세를 받고 중국 수출기를 다시 터준 데 대해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척 슈머와 워런 엘리자베스 등 6명의 상원 핵심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고해달라 요청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미국이 국가 안보에 반하는 결정이다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런 트럼프식 장사 수법을 반도체를 넘어 다른 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국 측은 어렵사리 칩 구매를 허가받고는 돌연 홀대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H0 칩의 보안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고 자국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는데 월간은 중국 측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를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며 상황이 진전되면 H0 칩에 대한 우려도 가라앉을 것이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벼랑 끝에 내몰린 인텔에 손을 뻗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넘어 정부가 직접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는데요. 반도체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와 조건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시장은 환호하며 인텔의 주가는 수직 상승했지만 일각에선 계속되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새 트럼프 대통령은 리포탄 CEO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고 엔비디아에 대해 중국에 판매하는 수익의 15%를 정부에 넘기라 압박하기도 했는데 외신들은 이 같은 사례들이 반복될 경우 향후 정부가 수출 허가를 명분으로 인텔의 일감을 몰아줄 수 있고 결국 제품 품질과 산업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싶었고요.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들여다보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대거 매도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 주식은 베팅했습니다. 버크셔는 2분기 애플 주식 2천만 주를 매도했는데 지난해부터 꾸준히 정리해왔습니다. 1분기 잠시 쉬어가면서 매각이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팔아치우기 시작한 모습인데 다만 여전히 2억 8천만 주 평가액 80조 원어치를 들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기간 주가가 반토막난 유나이티드 헬스 주식 보유량은 15억 7천만 달러치를 넘기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비밀 매수에 나서왔는데 버크셔의 매입 사실이 공개되자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는 금요일자 10% 넘게 폭등했습니다. 오픈 AI 직원들이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기업 가치 5천억 달러로 내부자 주식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규모만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이 넘습니다. 협상은 초기 단계로 이번 지분 매각은 소프트뱅크가 이끄는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과는 별도로 진행되는데 반년도 안 돼 회사의 몸값은 2배 가까이로 불었고요. 5천억 달러 가치가 확정되면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번 지분 매각은 업계로부터 연이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자사 직원들을 붙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도 GPT-5를 출시하면서 연구개발 직원들에게 최대 수십억 원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인재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본시장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국을 떠나 미국 증시에 입성하려는 유럽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허브로 빛나던 런던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 IPO 기업은 단 6곳에 그쳤고요. 자금 조달 규모는 우리 돈 3천억 원이 채 안 돼 3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150억 달러에 육박했던 유럽 IPO 규모도 올 들어 반토막이 났는데 반면 미국은 1년 새 38% 급증해 400억 달러에 달했고 홍콩도 1년 만에 2배 넘게 불면서 50억 달러 육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런던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시총 1위 아스트라제네카마저 뉴욕 증시로 상장 이전을 논의하고 나섰을 정도인데 시장에선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니라 미비한 규제 제도와 낮은 유인 체계 그리고 자본시장 전반의 부진을 반영한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에 웹툰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웹툰 엔터의 주가가 81% 넘게 올랐고 이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전해진 건데요. 파트너십에 따라 디즈니와 마블, 스타워즈, 20세기 스튜디오의 인기작이 세로 스크롤 방식의 웹툰으로 제작됩니다. 가장 먼저 웹툰화되는 것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스타워즈, 에이리언, 아주 오래된 이야기 등 5편인데요. 웹툰 엔터는 영어 앱에 디즈니 전용관을 두고 약 100편의 협업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며 AI는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웹툰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양사의 이번 파트너십이 디즈니의 최대 규모 출판 파트너십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탑코미디어가 18% 가까이 뛰었고요. 미스터블루 11.17%, 미투온 6.01%, 핑거스토리와 YRAM 모두 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개별 기업 호재가 많았습니다. 먼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인 강스템 바이오텍이 글로벌 제약 공룡인 제이사와 에이서로부터 오가노이드 사업 관련 협력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해서 실제 장기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갖도록 만든 미니 장기를 의미합니다. 연이은 빅파마의 러브콜을 통해 오가노이드 기술력에 있어서 강스템 바이오텍의 독보적인 기술을 방증하는 동시에 회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기업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사상 최대의 매출을 경신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은 것도 제약바이오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G2G 바이오가 62%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서흥도 상한가 기록했고 강스템 바이오텍 14.43%,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10.16% 강세 보였고요. 브리즈 바이오테라퓨틱스도 7.4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으면서 관련주인 2차 전지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탄산 리튬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76.1 위안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같이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것은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장시성에서 운영 중인 대형 리튬 공장을 3개월 동안 가동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70위안이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지대로 여기는 만큼 그간 이어진 공급 과잉이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K배터리 업계에서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생산하는 양극재 등의 제품 가격은 리튬 같은 광물 시장가를 반영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리튬 가격이 오르면 양극재나 배터리 셀도 비싸게 파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후성과 SKI 테크놀로지 모두 11%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코스모화학도 10% 넘게 뛰었고 LNF 7.1%, 코스모 신소재도 6.81%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팝 데몬헌터스의 열기에 힘입어 엔터테인먼트주가 계속해서 상승 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간 급등세로 최근 조정기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 매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봉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거듭된 인기로 캐데어는 역대 넷플릭스 영화 중 흥행 2위를 기록했고 또 OST인 골드는 차트 진입 7주 만에 빌보드 핫백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대흥행으로 최근 K-팝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이 시차를 두고 산업 전반에 낙수 효과를 불러올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깜짝 실적을 발표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유안타증권은 목표가를 높였는데요. 트와이스의 본격적인 글로벌 투어 활동과 스트레이키즈의 컴백이 하반기 실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NS, ENM 11% 넘게 올랐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5%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SM은 3.55%, 마지막으로 큐브엔터와 디어유 모두 2%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4거래일만 거래됐던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세법 개정안 충격을 모두 만회한 상태지만 코스피, 철벽 같은 3,200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230에서 3,240선이 박스권 상단으로 자리했는데 저항대를 뚫어낼 재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고 다시 금리와 관세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장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전 거래일 양시장 등락을 반복하다가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강보합으로 3,225선, 코스닥은 815선이었습니다.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다 보니 지수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3,240선 부근에서는 이내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도 외국인 780억 원가량 팔아냈습니다. 개인도 5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그나마 기관 쪽에서 2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가 나란히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415억 원 매수 우위였고 기관 금액은 적었지만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330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선 방산과 조선 대표주 등이 강했지만 반도체 투톱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일, SK하이닉스가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2% 넘게 상승하며 10위권 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 대체로 강했는데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펩트론과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등이 상승했는데 특히 ABL 바이오는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에 연일 주목받았습니다. 7% 넘게 뛰었고요. 반면 시총 1위 알테오젠은 글로벌 증권사인 UBS 증권의 매도 리포트 속에 2.6%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금리 인하 기대에도 외국인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권이었습니다. 14일 정기장 마감 시간 단일러 기준 1,38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선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약해지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6일 5시 기준으로 1,389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다시 1,390원대를 걱정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 뚜렷한 호재가 부재한 가운데 이번 주 시장 상승은 파월의 입에 달렸단 말이 나옵니다. 현지 시간 21일부터 23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잭슨홀 미팅 전후로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일이 반복됐었고 특히 이번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마지막 잭슨홀 미팅인 만큼 소신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인 상황에서 파월 의장 발언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7월 FOMC 의사록과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연설, 그리고 이어지는 토요일 한일 정상회담까지 주 후반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총 4곳의 기업이 신규 상장에 나섭니다. 오늘 삼양컴텍, 그리고 내일 SN시스, 수요일에 한라캐스트, 목요일에 JPI 헬스케어까지 승시에 새로 입성을 하는데요. 새내기주 주가 흐름도 체크하시죠. 전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는 호실적을 낸 기업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실적 시즌 마감일 깜짝 실적을 낸 푸드웰과 아진산업, 오로라 등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 오늘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기술 중심으로 투매가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7% 하락하며 71,100원. SK하이닉스가 1.8% 약세로 27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8% 가까운 내림세입니다. 391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9% 오름세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88만 2,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선 알테오젠이 반등합니다. 1.5%대 오름세로 거래가 44만 3,500원이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0.8% 내림세 13만 7,700원, 펩트론이 2.2% 조정받고 있습니다. 34만 5천원, 34만 6천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약세입니다. 0.17% 내림세로 거래가는 5만 8,500원. 반면 파마리서치는 0.58%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68만 8천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제 실적 시즌을 지나서 다시 금리와 관세의 시간입니다. 박스권에 갇힌 시장, 이번 주에 3,240선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3,200선을 지키는 게 급선무일지 시장 흐름 머니쇼와 함께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 요즘 같은 코스피 박스권이잖아요. 네. 분명히 하단 자체는 좀 경직성이 확보된 것 같은데 박스권이다 보니까 종목 선택에 따라서 체감 수익률은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머니랩을 참고해 보시면 종목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애청자분들 느끼시겠지만 다른 채널과 다르게 저희가 뭐 종목 관련한 언급은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적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부분은 약간 종목 관련한 정보의 부족은 머니랩으로 이렇게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요. 예. 저기 아니 우리 오프닝 하면서 네. 오늘도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뭡니까 그 위에 B2 스텔스 B2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막 날아가는 걸 바라보는 모습이 더 이번 레드카페 알래스카 걸어갈 회담에, 때 예, 저 레드카페 깔아놓은 것도 굉장히 참 이례적이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알래스카 얘기 나올 때마다 참 궁금해서 오늘 한번 물어봤더니만 검색이 되네요. 186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58년 전인데 러시아 제국 그때 무슨 뭐 재정이 좀 압박을 당하다 보니 이러나 저러나 잘못하면 전쟁에서 영국한테 뺏길지도 모른다 싶어서 몇 푼이라도 받고 팔자라 했던 게 그 당시 돈 720만 달러. AI가 또 정확하게 또 이렇게 환산도 해주네요. 인플레 감안한 거겠죠. 현재 가치로 하면 한 1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네. 와, 공짜 아닙니까? 아, 그 당시에는 예. 뭐 얼음 덩어리라다 그 많은 돈 주고 샀냐 이렇게 비난도 받았다고 합니다만 저 땅을 아마 저기 푸틴 대통령이 밟으면서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크라이나도 옛날 우리 땅이었는데 알래스카도 우리 땅이었는데 네. 속으로 무슨 생각을 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거기다가 아무 생각하지 마라고 이렇게 또 비투를 위해 예, 굉음까지 한번 나오니까. 놓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글쎄요, 저 부분이 이제 시장에 조금 안정제 역할을 할런지, 뭐 시장에 또 이렇게 불안 요인을 작용할런지, 그래도 전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우크라이나한테는 나토식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라고 네, 뭐 했으니까 그런 또 식으로. 푸틴이 수용했다고 하니까. 예, 뭐 조금씩 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네. 상방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 그래요. 소식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이번 연휴 때 좀 놀았나 봐요. 뭐 지난 우리 15, 16 무슨 일이 있었지? 뭐 14일 날 밤부터 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오늘 잘 나와주셨습니다. 한번 지난주 있었던 일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참 늘 그렇지만 다채로운 한 주였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지난주도 예, 만만치 CPI가 않았어요. 우려했는데 예.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네. 이틀 있다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때문에 시장은 크진 않지만 좀 소폭의 조정을. 그러니까 제가 한 몇 주째 계속 예. 이제 8, 9월 달에 물가에 따른 소폭의 조정을 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초입으로 진입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물론 그게 좀 쉘로우할 거예요. 쉘로우. 그렇게 막 심각하진 않을 거고 이따가 좀 자세히 오늘 물가를 좀 다뤄보려고 예. 네.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뭐 일시적 또는 뭐 얕겠지만 소폭의 조정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주간 뭐 업종별 성과 따로 그래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좋은 아이들은 좋고 안 좋은 아이들은 안 좋고 이게 한 3주째 계속 그 업종별로 이렇게 희비가 갈리는 주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지난주에는 중소형주가 한 뭐 3% 가까이 올랐던 거 보면 제가 늘 그 부동산 중소형 그다음에 산업재 뭐 이런 게 몇 가지 이렇게 예. 추천드렸던 화면에 그중에 나오는 김에 아, 설명해 주세요. 예. 그 가장 보시는 바 차트의 가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중소형주를 아, 보여드리는 것이고 네. 예. 파란색이 지난 일주일의 성과입니다. 업종. 어허. 보시면 한 3% 정도가 올랐고 다행인 건 그나마 가장 왼쪽에 S&P 500 파란색이 지난 한 주에 0.94% 올랐는데 예. 이퀄 웨이트라고 해서 전 종목을 다 보는 중소형까지 포함이 된 게 1.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 테크 위주. 그 이번 주 이제 반도체 관세 뭐 100%가 될지 네네, 200%가 네. 될지 그것 때문에 이제 테크주가 조금 지난주에 쉬었다면 보통 이제까지는 지난 한 2년 동안은 테크주가 거의 상승세 뭐 3분의 2 절반을 끌어왔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국면. 이제 중소형이라든가 다른 업종들이 좀 굳건하게 버텨주는 그런 장세가 지난주에 좀 펼쳐졌던 것 같고 뭔가 좀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금리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주 후반에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면서 예, 이제 예. 그게 좀 확 꺼지긴 했지만 근데 총량 개념으로 볼 때 저는 역시 저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질 거로 생각은 합니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굳이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아.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한 20% 30%에서 한 30% 40%로 올라가는 느낌. 예, 예.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인하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네. 그 뭐 스티븐 미란 보냈고 네. 지금 거의 그 투표권자들이 거의 한 3분의 1 또는 절반에 가까운 투표권자들이 FMC 내에 그 매파에서도 비둘기파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해 보면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시작을 하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8, 9월 달에 이제 지난주 뭐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런 거 보면 이 상품 물가가 지난 연초 한 2, 3월부터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게 소비자 물가도 시장의 상승세를 꺾일 만큼은 아니었지만 지난번과 지난주가 이제 소폭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물가 상승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우리가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단계를 보면 수입 물가가 통과는 딱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하역 작업이라고 하나요? 딱 떨어뜨리고 나면 그때부터 관세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 그다음 생산자한테가 생산자 물가, 그다음 소비자 물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예. 요 수입 물가부터 소비자 물가까지 전이 되는 기간을 짧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5월 12일 날 저는 기점이 이제 미중 1차 뭐 합의 아닌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시간 소비 심리 지표라든가 소프트 데이터들이 조금 개선되고 나오는 그 이후에 이게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하역을 미루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 뉴스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그때부터 이제 일부 수입을 재개를 했다고 해요. 5월 12일. 네네. 5월 10일이 그 90일 유예하기로 했던 거? 네, 맞습니다. 그날. 예. 네네. 그럼 이제 5월 중순이었으니까 일부 예. 물가에 반영이 될 거고 이제 6, 7 갈수록 수입을 뭐 본격적으로 재개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재고도 소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5월부터 한 뭐 3에서 한 6개월 보면 5, 6, 7, 8 그러면 7월 거 발표하는 8월 거, 8월 거 발표하는 9월 거 요때가 이제 물가가 뭐 일시적이고 얕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되튀는 지난주에 봤던 이런 현상이 좀 있으면서 이제 소폭의 조정 국면에 좀 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국 시장도 언급해 주셨지만 업종별 장세, 종목별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주 아까 소개드렸던 그래프 보시는 대로 중소형이라든가 뭐 이퀄웨이시라든가 또는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은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게 좀 쉬었다가 지난주에는 좀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오를 아이들은 오른다. 그래서 아주 셀렉티브하게 좀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국면이다. 뭐 그렇다고 대세가 꺾일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뭐랄까 저기 CPI 나왔을 때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판정성 괜찮네 물가 관세 했는데 그랬다가 PPI 나왔을 때는 파월도 저렇게 고집 피울 만하네. 또 파월의 판정성 애매해졌어요. 네. 그런데 뭐 저는 좀 늘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히 저 친구는 좀 좋은 쪽에 편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생산자 물가지수 서비스 항목별로 보시면요. 항목별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피라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가 5.8%가 올랐습니다. 월간으로 무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워낙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장 좋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많이 뗐구나. 네네. 예. 에어라인 패신저 서비스라고 그래서 예. 항공료. 예. 이게 한 1% 올랐고 나머지는 사실은 0.1%대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래서 그날 당일날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이 이렇게 심각하게 빠지지는 않았죠. 네. 처음에는 헤드라인 일단 숫자 보고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왔다가 뜯어보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저가면서 할만하네. 네. 그렇게. 예.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조금 빨리 우리가 논의한다는 생각은 좀 있지만 이게 관세가 분명히 지금 2.5%였던 걸 18.6% 정도로 지금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관세를 때린 지 4, 5, 6, 7, 8 벌써 4개월째인데 이게 생산자 물가지 소비자 물가지수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거라고들 분석이 나오고 분명히 또 그래야 맞는 것이고 이 물가가 왜 이렇게 생각보다 안 뜰까? 요거는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잭슨홀 미팅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작년 이전까지는 잭슨홀 미팅에서 보통 2박 3일 하죠. 근데 예. 이번에는 1박 2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 2박 3일 했던 걸 기억이 하는데 제가 자세히 이번에 좀 일정이 짧다는 거예요. 네,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내용 없었거든요. 예. 저게 작년 거다. 네. 저 잭슨홀 글자체 보세요. 저거 발렌타인 몇 년 산. 그 레이블 글씨체라고요? 그 글씨. 재작년까지는 뭔가 시그널도 주고 좀 중요한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별로 중요한 언급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가을 8월 24, 25인가 하여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물가가 지배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미심이랑 사람 인심 참 그거 하잖아요. 이제 갈참이라고 파월이 뭐라고 얘기한들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들어보니까 마지막이니까 소신 발언하지 않겠냐, 뭐 정치적인 어떤 색깔 그런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맡은 바에도 충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저는, 네. 예, 저는 그런 점을 좀 높이 사는 편이고. 예. 근데 조금 노동시장만 보면 한번 실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5월부터 내렸어야 되죠. 예, 예. 연초부터 계속 우리 노동시장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거야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고용보고서에서 5월부터 지금 대폭 일자리 수가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도 불구하고 이번 잭슨 홀 미팅 때도 크게 어떤 시장이 반길 만한 내용은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난번 고용 보고서를 조금 더 중시한다면 제롬 파월이 조금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해줄 것이고 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난주 발표된 거 소매 판매 또 괜찮았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 경제 전체가 밸런스가 아직 있다. 그래서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지켜볼 거야. 뭐 이러면 그냥 뉴트럴하게 반응할 것이고 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시장에서 막 반길 만한 또는 충격을 크게 줄 만한 멘트는 오히려 안 할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 시간에 나오시는 송정인 대표가 워낙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는 진짜 역사적으로 특별한 캐릭터로 인해서 세상이 막 흔들리고 시끄럽고 막 큰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뭐 솔직한 내지는 정직한 야만의 시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언급하던데 암만 그런 시대라도 그 자리에 어울리는 행동과 말을 갖다가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싶네요. 파월은 감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연준 의장다운 태도와 저도 그런 연준 스탠스를 의장다운 발언을 레토릭을 구사했으면 싶네요. 그런 스탠스를 견지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아니 저 후배 중에 이 주로 숏으로 시장에 들이대는 선수가 있는데 그걸로 제법 성공도 했고. 근데 보면은 제가 대충 비율로 보면은 먹는 게 한 3이고 손절이 한 7이에요. 숏으로는 기회가 그렇게 별로 없는데 이 친구 다크서클이 이만큼 생겼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래. 빠질만 해서 숏을 치는데 또 손절이고 또 손절이고. 그런데 이 마이클 하트넷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전략가 아닙니까? 막상 9월 가서 FMC에서 금리 인하하면 그 뉴스에 8월라는 현상이 나올 건데 뭐 비컷이든 아니든 간에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장이 좀 흔들릴 텐데 이런 소리 하고 주변에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다크서클이 있는 와중에도 자꾸 쎄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의 안 되시죠? 이 대표님?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 안 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예. 제가 항상 이 주가 상승률과 이제 숫자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랬을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은 저는 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약장수 같거든요. 그런데 예. 1982년도에 미국판 퇴직연금 401k가 시행을 했고요. 82년도. 한 10년 있다가 1994년도도 본격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가 상승을 볼 때는 94년도도 보통 보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30년 동안 아니겠습니까? 예. S&P 500이 달러 기준으로 1,800% 가까이 올랐고, 죄송합니다. 1,280% 올랐고요. 네. 같은 기간 동안 30년입니다. 예. 코스피가 올 연초에부터 30% 오른 거 감안해서 260% 정도 올랐고요. 260%입니다. S&P 같은 30년 동안 1,300% 가까이 올랐고 이거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을 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S&P 500이 2,300% 올랐습니다. 그 수직 상승을 했던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밸류에이션 부담, 얼마나 많은 가격 부담, 얼마나 많은 펀더멘털 부담의 얘기가 우려가 있었을까요? 네. 그걸 항상 깨고 올라왔던 게 미국 시장이고 이걸 그대로 믿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관세라든가 이런 그 펀더멘털 데이터를 항상 저도 중요시하긴 하는데 예. 이거에 매몰돼서 그렇지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또 하나의 큰 축은 민간 부분의 경쟁력, 다시 말씀드리면 애니멀 스피릿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의 대부분 전 세계의 독과점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란 말이죠. 민간 부분의 경쟁력이라든가 자체 어떤 성장성, 뭐 경쟁력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끌어가고 있는 리더십의 집단이 지난주 우리가 다뤘었던 M7 배트맨들의 수익성이 막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얼버무려지면서 계속 끌어왔고 올 하반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계속 될 텐데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선거 모드에 돌입할 거라고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내년 11월 3일 중간 선거입니다. 이게 네. 말이 중간 선거지 거의 총선거 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군부를 지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빠르면 3분기 내 또는 늦어도 올해 내에 이 관세의 망령을 어떤 식으로든 끌 거다. 마무리를 지을 거다. 근데 스카페센트가 지난달 멘트하는 거 보면 10월 내에 이 관세 협정을 다 마무리할 거라고 계속 멘트를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뭐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성장에 대한 군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전반적인 거시 환경이나 분위기가 결코 나쁜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말 사이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또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환영하는 것부터 이슈였잖아요. 예. 결국 힘의 논리가 네. 기본인데 그걸 한번 쇼잉오프 참 도널드 트럼프다운 어떤 그 쇼맨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 장면. 아니 예. B2가 스텔스기가 그 두 정상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또 아찔한 거는 네. B2 폭격기가 지지난달이었나 이란 그 맞아요. 핵시설 갖다 예, 때릴 때 그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두 대가 서쪽으로 쭉 왔는데 눈가림하면서 반대로 7대가 이 대서양 쪽을 건너가서 네. 7대가 때렸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2조짜리입니다. 저게 한 대. 예. 근데 저 화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예. 저 폭격기가 떠서 패한 전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예. 그 옆에 이제 전투기 뭐 F-22, F-25 랩터 정도 됐을 거예요. 네. 한 6대가 쫙 또 가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죠. 푸틴이 저걸 편대로 보면서 쫙. 무슨 생각을 네. 했을지. 그런데 저는 당초에 두 분이서 정상회담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그 큰 브레이크드루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뭐 중국 영화에 있었나요? 네. 그 영웅들 고수들끼리 싸우면 네. 이연걸인가가 나오는 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상으로 싸우잖아요. 이연걸이하고 견자단이가 예. 맞아요. 실제로 안 싸우고 상상으로 이렇게 싸우지 눈 않습니까? 감고 한판 벌어지죠. 고수들끼리의 지금 회담인 거거든요. 저 아니, 그리고, 안에는 예, 실제로 또 그 원래 그 푸틴 의전 그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방탄 차량으로 둘이 단독으로 탔다면서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서로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그 파트너 개념이라고 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 50년 전에 헨리 키신저가 중국 최초로 국무장관으로서 처음 중국 땅 밟을 때가 목표가 구소련 견제하기 위해 잡은 네. 거거든요. 저 만났을 때 그냥 우크라이나 종전에 저것 때문에 만났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저 정말 큰 그림, 오바마 때부터 시작했던 피벗 투 아시아로 중국 견제하기 위한 큰 그림에서 지금 관세도 하나 때리고 있고 이런 건데. 저는 사실 저 좌상단 노딜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노딜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발언 드리면 좀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도 너무 해석을 예, 노딜이라는 그건 거는 우리끼리의 표현입니다. 저 예. 고수들끼리 싸우는데 나토 군비 문제, 우크라이나는 조그만한 어떤 뭐 트리거, 중국 견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큰 브레이크드루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미국 주류 언론들이야 원래 그랬고 지금도 뭐 계속해서 엔티 트럼프의 성향을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 국내 언론이 꼭 그런 식으로 트럼프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하는 식의 네. 어떤 제목이나 자막 이런 네. 내용으로 굳이 가야 되는지. 그럼 예. 그게 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남는 게 없는데. 맞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이제 있을 25일 한미 동맹 중요한 지금 무대에 오르게 되는 상황에서 참 흥미진진하게 볼 생각입니다. 그때 어떤 네. 상황 또 어떤 내용이 연출이 될지.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저 움직임 할 말 둘이서 하아치십니다. 그쪽은. 뭐. 미팅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든 대탕트의 첫 발걸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탕트. 젤렌스키만 좀 힘든 상황이겠죠. 이제. 젤렌스키 안 그래도 당장 오늘 밤에 이제 또 그 날라오는데. 관련한 뉴스 소식이 들려오겠네요. 저는 궁금합니다. 드레스 코드가 이번에도 그또 예. 시커먼 그러면 안 되죠. 그 티셔츠 입고 나오려는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또 잔뜩 혼내서 보낼 겁니다. 또. 좀 면도라도 깔끔하게 아니 하고. 그리고 젤렌스키 실제로 정장도 입는다면서요. 예.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입었는지는 참 쇼죠. 의문이네요. 예, 예. 보여지는 네. 거. 그 양반 명품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 화든데. 예. 공영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SNS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젤렌스키 그 와이프분 집이 예. 장난 아니죠. 정말 어마어마한 예. 금으로 도배를 해놓은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서방에서 지원받아서 그게 꼭 전쟁 물자로 쓰이겠냐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국민들은 지금 몇 년째 전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 2월 달에 혼내서 보낸 거고 네. 저는 그거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 대통령 선거도 안 했잖아요. 전쟁한다고. 네. 저 임기 끝난 지가 언젠데. 네타냐후도 그렇고. 예. 참 보면은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저거는 미국 지표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CPI, PPI 넘어가고 소매 판매 그리고 괜찮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조금 저조. 물가 다시 조금 뜨긴 물가, 했는데 뭐 이렇게 크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문제 아니고 NFIB라고 그래서 중소자영업 연맹 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경기 체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제학도로서 중요하게 봤던 그 분기 노동 생산성이 발표가 됐는데 저거예요? 지금 예, 화면에 지금- 나오는 거? 방금 말씀드린 내셔널 페더레이션 오브 인디펜던트 비즈니스라고 해서 중소자영업 연맹에서 발표하는 경기 체감 지수거든요. 보통 소기업 낙관 지수라고도 네, 소기업 낙, 표현하죠. 중소기업 낙관 지수라고 네, 합니다. 네. 지지난달 쑥 빠졌다가 다시 쭉 회복을 하고 있죠. 예. 저게 이제 중소기업들까지 항목별로 보면 지금이 비즈니스를 확대해야 될 때다 이런 답변이 계속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거시 환경이 뭐 물가 때문에 막 힘들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아주 끝단에 좀 예. 어떻게 보면 좀 기반이 약한 중소자영업 기업들도 체감 경기가 좋아진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동 생산성 분기당 2, 4분기 노동 생산성이 발표가 됐는데 네. 상당히 또 견조하게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분기 노동생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1.8이었다가 물론 연초니까 이제 베이스 이펙트가 좀 있었을 겁니다. 2.4%로 상당히 대폭 상향 조정이 됐고,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이 전체 그림 자체가 물가는 제외하고 네. 그림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소매 판매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지만 넌스토어라고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저는 큰 수치 지금 보여드린 큰 수치 중에 넌스토어가 온라인 세일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앵커님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온라인 구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 볼 때. 예. 넌스토어가 지금 0.8%예요. 어. 이 정도면 성장 많이 한 겁니다. 먼소먼스로. 그런데 이제 레스토랑 재정 하여튼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레스토랑 지표로 해서 외식 물가 지수라고 해서 재량적 소비라고 하거든요. 뭔가 불안하고 경기가 좀 그러면 가장 먼저 외식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0.4% 마이너스였다는 측면에서 관세가 분명히 소비자들이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구나. 뭐 요 정도라고 봐야지. 옆에서 보시는 연간 월간 뭐 수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달 대비 조금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월간으로 0.5%씩 상승했으니까 소비세가 꺾였다 전혀 그런 문제 아닙니다. 지금. 네, 지금 소매 판매 지표 나오는데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소매 판매는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아시겠지만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확 꺾이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사람 심리적으로. 답하는 게 편향이 있거든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 ISM 제조업 지표라든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표라든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죠. 설문조사인데 예를 들면 1에서 10까지 찍으세요. 이런 식의 자세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전화를 해서 구매 관리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기 대비해서 좋아졌니 나빠졌니 똑같니 요 세 개 갖고 답을 합니다. better off day니 worse off day니 same이니. 그럼 이 세 개 가지고 가중치를 둬서 수치를 이렇게 산출을 해내는데 이게 얼마나 실물 경기를 잘 보여주겠냐는 것이죠. 뭐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도 아니고. 네, 그냥 좋아졌어 나빠졌어 똑같아. 요 세 개 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넌센스거든요, 사실. 네, 제가 그래서 왜 저희 그 2, 3월 달에 관세 때문에 막 한참 힘들고 난리 네. 났을 때 이 소프트 데이터가 되게 그때 센티멘트를 지배를 예, 했었습니다. 예.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기억 나실 거예요. 하드 데이터가 중요하다. 예. 결국은 지금 뭐 소폭의 조정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죠. 설문은 좀 그런 게 있죠. 그 무슨 검사를 합니까? 그거 뭐 영어 뭐 막 무슨 형 하는 거 그거. 뭐 최근 사람에 대해서요? MBTI요? 그거 MBTI. 그거 예. 하는데도 제가 해보니까 심지어 그 설문에 솔직하게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면서도 그 약간 제가 그거 하더라니까요.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죠. 이 그래서 본인이 한번 하고 제일 가까운 지인이 한번 같이 해줘야 된대요. 그래줘야 예, 되니까. 예. 그렇죠. 설문 데이터라는 것은. 근데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시계열로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경기를 갖다가 뭐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조금 선행한다. 선행해서 예.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요. 근데 그런 확률이 이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제 소견에는. 혹시 아니 이제는 기간 조정도 필요 없고 장중에 조금 밀리기만 하면 득달같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돈은 많다는 생각은 들고 이 대표님 한번 저 뭐 유동성담 체크해 보셨나요? 최근에 그때 말씀드린 그 유동성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파이프라인이? 미국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집계가 보통 2, 3개월 있다가 발표돼요. 예.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예. 모닝스타에서 유일하게 발표한 예. 네. 4월 달에 한 500억 달러 5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집계가 있다면 5월 달까지 모닝스타에 집계를 해보니까 플러스 오히려 6천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1억 달러의 순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말고는 아직은 안 나오는데 네. 그 저기 비국방제 뭐 저기 자본제 수주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연초에 살짝 꺾였다 다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이 자본제 수주 이런 것들이 FDI 삼성전자 잭팟 터뜨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오스틴 미국 가서 공장 지어서 납품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때 꼭 월스트리트로 들어와야 돈이 들어온가만은 아니고 이 메인 스트리트 스카페센트가 표현했죠. 예. 메인 스트리트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저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미증시 쪽이 괜찮을 흐름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상향 할 겁니다. 내년에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간 선거 전까지는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222, 코스닥은 0.6% 하락 예상됩니다. 809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71,600원, SK하이닉스가 0.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가 276,500원. 지금 보합으로 다시 바뀌었네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4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1만 7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예상가 47만 9천 원, 0.4% 상승 예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6만 4,900원으로 0.9%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주 금요일에 2.6% 하락, 목요일이죠. 하락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1.4% 좀 반등을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호가는 44만 3,500원, 에코프로비엠 0.5% 하락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1%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4만 9,500원, 에코프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예상가 68만 9천 원이고 삼천당 제약이 지금 보게 되면은 18만 4,900원, 리가캠바이오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HLB가 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원 선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레인보로보틱스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호가는 8만 7,400원이죠. 이제 개장까지 8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글쎄요, 뭐 시장이 확실히 하반 경직성은 있는데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걸까? 이번 주 초에 그 대주주 기준이 좀 결정이 되죠. 아, 그런가요? 예. 뭐 그쪽은 뭐 돼야 되는갑다 싶어서 아직 뭐 신경도 끄고 살았는데. 야, 이 박스권을 언제 벗어날지 그거 하고 뭐 이렇게 미국에 잘 나가던 M7 그쪽도 보면은 최근에 찍었던 고점 왔다가 확실하게 여는 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약간 뭐 더위 먹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대표께서 말한 8월에 그렇게 세게 치고 가기는 힘들 거다 하는 어느 뭐 그런 분위기는 잡혔는데 안 빠지는 것만 해도 어디냐 싶기도 하고. 그럼요. 얕은 조정이라고 얕은 이해하시면 조정.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국내 지금 정민 앵커도 슬쩍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찔렀지만 국내 관련해서 뭐 여쭤보면 대답 안 하실 거죠? 그냥 미국 얘기는 할까요? 뻔한 답을 드려야 돼서 뻔한 답을. 그래도 주세요. 국내가 좀 좋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게 좀 결정이 돼야 되고 매주 시장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 또 소신 발언을 강요하는구나. 쥐어짜네. 아니 그래도 이제 친시장적인 정책이 나와야죠. 친시장. 미국을 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네. 친미 아닙니다, 절대. 네. 미국 가장 대표적인 1위 경제국가 네네. 감세안. 친미 아니시면 반미세요? 반미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을 반면교사를 삼자는 입장입니다. 이 질문도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저 친미 아닙니다 한다고 반미예요. 이 이분법적인 그러니까요. 아메바적인. 예. 정말 현상을 네. 본인의 어떤 해석대로 그대로 날 것으로 내보내버리는 네. 이런 것들 참 안타까운데 멀리 갈 것도 없이 감세안만 보자는 거죠. 감세안 중에 그 설비 투자 같은 걸 했을 때 감가상각을 100% 한꺼번에 비용 처리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감세고 이런 것까지도 얘기할 필요 예. 없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신시장적인 정책, 기업들의 그 이익에 어떤 식으로든 서포트를 해주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아까 상법
개정안 말씀 나오셨고 세법 네. 이 두 가지가 네. 친시장이냐 반시장이냐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목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친시장 정책 얘기해 주시니까 아니 지금 미국 기업들은 올해 자사주 매입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정책 부분은 아니지만 이건 정책이 또, 예. 이렇게 밀어주니까 예.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네. 또 물론 이 미국 주식시장의 토양 자체가 네네. 가장 주주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아, 주주환원료. 실제로 이번에 우리나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기업이 배당을 할 이유가 없죠. 없어지는 거예요. 예. 대주주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라는 것도 많이 살려고 하는 돈이 들어가야 주식이 그러니까요. 오르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정책 갖다 대고 기업 실적 갖다 대고 뭐 시장 분위기 갖다 대는데 어쨌건 우리가 주주 환원율이라고 해서 그렇죠. 자사주 매입 더하기 배당을 합쳐서 주주 환원율인데 미국이 그때 제가 갑자기 또 기억이 잘 안 나면서 깜빡깜빡하는데 미국 시장의 주주 환원율이 80%가 넘고요. 우리나라가 25% 가까이 됩니다. 예. 그 중에 하나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제일 위에 짧은 그래프가 올 한 해까지 지금 네. SEC에 항상 기업들이 자사주 미리 그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거든요. 신청 건수가 지금 역대급으로 제일 높아요. 주가가 빠지겠냐는 거죠. 적어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인가요? 애플이 그 국면별로 보면 AI에서 조금 탈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도 주가가 견조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 10년 동안 자사주를 40%를 매각해서 매입을 해서 소각 처리해버렸습니다. 주가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유통 주식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효과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게요. 아까 모두에 제가 민간 부분의 경쟁력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아직 금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자사주 매입이네요. 역대급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저기는 또 자사주 매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발행 주식수 줄어드는 소각이죠. 아, 그럼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소각을 하든 안 하든 유통 주식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예요. 회사가 거니까. 갖고 가버리니까. 그러면 더없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 또는 시장 전체 분위기에는 저게 찬물일 거냐 따뜻한 물일 거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그럼요. 주주 친화 정책. 제가 6월 달에 한번 저 자사주 매입 소개해드렸었거든요. 예. 8월 정도부터 본격화될 거다. 예. 실적도 그러면 아니 근데 저기 3분기 실적이 이제 10월 11월 가면 이제 막 나올 텐데 괜찮겠어요? 10분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아니 8, 9월 달. 뭐 엔비디아, 애플 엔비디아, AMD 같으면은 뭐 매출액의 15%를 떼야 될 판인데 중국에다 뭐 좀 팔아먹으려면은 예.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종목에 대한 전망을 하긴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정부에다가 세금도 아니고 이게 매출의 15%를 예. 뭐 헌납 내지는 기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센트 장관은 그거 다른 산업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미국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 대목에서는. 공산국가도 아니고. 어. 근데 저도 뭐 친민은 아니신 이 대표께서는 방금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베센트 장관. 그건 말이 안 되죠. 암만 그거 해도.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그런데 어.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저처럼 약간의 낙관론 쪽에 편향된 해석을 예, 좀 드리자면 예. 이게 트럼프 개인 파켓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돈 가지고 경제 전반에 어떤 식으로든 보조금을 준다든가 경제 성장에 어떤 뭐 지원금을 준다든가 네. 설비 투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쓰일 거란 말이죠. 예. 그럼 경제에는 결국 럼섬 개념, 총량 개념으로 볼 때 이게 플러스 거냐 마이너스 거냐 저는 플러스로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 결코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라고 봐요. 엔비디아 개별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뭐 미국에서 또 중요한 뉴스 중에 미국 내에서는 아주 시끌벅적해진 게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하는 그 부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제 짐작에 한 9월 10월쯤 가면은 워싱턴 DC 정리 끝내고 뉴욕도 손대지 싶은데요, 저는. 근데 지금 뉴욕 시장 뉴욕 시장 선거 앞두고 거기도 난리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도 네네. 마찬가지고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근데 지금 큰 어떤 주들이 지금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SNS 그게 막 뜨더라고요. 지난 네. 주말에 계속 보니까. 네. 미국은 사실상 내전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내전. 아, 주별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네. 주와 네. 대도시들 쪽에서의 시장, 도지사 뭐 할 것 없이 그쪽 연방 법원까지 법원의 판사들까지 해서
지금 현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이 대립각이 엄청난 거예요, 보면. 네. 그런데 적어도 제가 가보질 않았으니까 SNS라는 뉴스를 같은 걸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트럼프 쪽, 그러니까 예. 리퍼블리컨이죠. 공화당 쪽. 뭐 정치색은 절대 언급하기 싫지만 뭐 보수냐 민주 진보냐 했을 때 보수 쪽의 분위기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SNS 같은 걸 보고 있으면. 근데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게 마가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더없이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세금 깎아줘, 돈 잘 쓰게 해줘.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소셜 시큐리티 단단해져. 네. 네. 범죄율 낮아져, 홈리스들 없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챙겨봐야 될 뉴스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8월 1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잭슨홀 미팅 있고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가 또 시장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 있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 PPI 발표 이후에 좀 다시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25bp 금리 인하를 좀 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제 주말 사이 있었던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 떨어집니다. 3,202, 코스닥 0.4% 하락하네요. 81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8% 떨어집니다. 7만 9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가 2% 약세입니다. 27만 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1.4% 하락합니다. 38만 8,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올라갑니다. 104만 1,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0.4%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21만 6,5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7만 6,000원, 그 HD현대중공업 0.2% 올라갑니다. 47만 8,000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0.6% 상승하면서 6만 5,950원, KB금융 4% 떨어집니다. 10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8%, 3%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만 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1.4% 떨어집니다. 펩트론이 2% 약세로 34만 5,5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보합권이고 파마리서치가 지금 보합권으로 68만 5천원, 삼천당제 0.8% 상승합니다. 지금 18만 6,100원이고요. HLB는 3% 떨어지고 레인보로보틱스 0.7% 하락으로 27만 500원, 에이벨 바이오가 1%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 백신, 진단시약 이쪽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전염성이 있는 그런 질환들이 좀 유행 중이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수젠텍, 진단키트 쪽이죠. 수젠텍이 지금 5% 강세입니다. 7,930원 선,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도 4.8% 올라가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6% 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웅제약, 루닛 각각 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아라이프 플러스가 4.6% 올라가고요. 랩지노믹스도 2.9% 상승, 진원생명과학도 2.7%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한미약품 유한양행도 2% 안팎으로 상승세고요. G2G바이오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1.9%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다 이쪽이네요. 지금 글쎄요, 어떤 이제 전염 관련 질환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휴마시스 1% 상승세고 녹십자 MS도 오름세고요. 세니젠도 3.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글쎄요, 특별하게 좀 섹터 테마별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비만치료제 쪽 흐름 좋아요. 비만치료제 쪽에서는 지금 G2G바이오가 6% 강세고요. 블루엠텍도 4%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D&D 파마텍도 2.3% 올라가고요. 넥스턴바이오도 2.3%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지아, 라파스 각각 2%, 1%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 진단키트
시약 비만 치료제 쪽 움직임이 좋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0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4억 원, 20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164억 원 순매수,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81억 원 각각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8원 상승합니다. 1,39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들 지금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쪽이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이네요. 반도체. 예. 네. 지금 뭐 개장초 쭉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제약 바이오 외에는 딱히 맞아요. 뭐 안 보이죠. 예, 이게 그동안에 매수세가 두더지였던 뭐 조방원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네네네 맞습니다. 반도체 안 좋고. 예, 그나마 두산에너빌리티가 1% 올라가고 두산에너빌리티. 예, 네. 바이오 쪽이 확실히 좋아요. 네, 바이오 쪽이. 예. 그러네요. 뭐 그리고 전기가스도 좋아요. 전기가스. 한국전력이 4% 올라갑니다. 한전 참. 이분 삼양식품도 올라가네요. 삼양식품도 예, 살아있네, 그죠? 살아 있습니다. 아, 네. 니케이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살짝 윗꼬리가 달리는 중이고 환율이 어쨌거나 뭐 한 7원 정도 올랐으니까 이렇게 뭐 지수가 잘 가기는 어렵겠다 싶은데 3,200원 잘 버팁니다만 이것도 오후 가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하반 경직성은 확실히 하반 있는 것 경직성은 같아요. 보이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원스러운 그냥 진짜 여기서는 단타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냥 크게 이렇게 재미를 보기가 쉽지 않네요, 그죠? 확실히 미증시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 이렇게 뭐 국내 주식 관련한 증시 관련한 정책 내놓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전부 다 미국 주식 하나 싶을 때도 있고 까보다 보면은 예. 또 오늘 이 가운데 신규 상장한 종목도 있네요. 신규 상장 삼양컴텍. 이게 삼양컴텍 방산 업체래요. 방산업체 예, 오늘 99% 올라갑니다. 삼양. 예, 삼양컴텍. 오, 예. 삼양컴텍 지금 99%. 저기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쪽하고는 별 상관은 없겠죠. 그냥 앞에 상관이라고. 연관 없대요. 없대요. 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작진 얘기 힌트 들고 그러니까 알고 계셨어요, 이 대표님. 삼양컴텍 아닙니다. 같은. 저는 그래요.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 아는 쪽만 확실하게 알면 좋은데. 아니 저기 그래요. 그러면 뭐 할 말 다 해버렸네. 미국 큰 걱정하지 마라. 뭐 밀리더라도 계속 그거 하다. 뭐. 근데 이제 8, 9월 달 이 물가 저한테 계속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물가가 진짜 얼마나 셀까? 생각보다 그냥 얕을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여러 소식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으로만 간단히 몇 가지만 포인트아웃 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완화 요인이 몇 개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18.6%까지 끌어올렸다고 발표는 되고 네. 보고서에 언급을 하긴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IB 몇 군데에서 보고서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실제로 실효 관세가 적용되는 관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이런 보고서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중국 수입이 일단 감소를 했고 그리고 생산 그 수출업자들이 생산 지역을 이동해서 관세가 낮은 지역에서 그 수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국 내로 또 생산 시설도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한 줄 잡아서 18%가 넘을 거라고들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게 10%나 10% 초반 정도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오빠 법안 OBBBA에서 네, 네. 이 그 감세라든가 비용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그 법안이 지금 이미 실행 중입니까? 아직 제가 알기로 8월인가 9월 그 세세한 어떤 그 민주당 의회에서 이렇게 수정하고 하면서 8일 지나고 9월인가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이 감세라든가 이거는 즉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직접 지금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이 수입 물가가 일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퍼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상승을 하고 있고 예. 생산성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 상승 폭을 그만큼 또 희석을 시켜주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소매판매라든가 소비가 지금 걱정할 수는 전혀 아니지만 예. 소폭 수요가 슬로우다운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물가 세 가지 봅니다. 수요가 견인해서 아주 좋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수요 견인 네. 인플레이션, 아주 안 좋은
그 원자재 비용이 상승해서 끌어올리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기업들이 가격 올리면서 끌어가는 프로핏 레디 인플레이션인데 수요가 지금 전반적으로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 부분에서 가격 물가 압력이 그만큼 희석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기업들이 지금 5, 6, 9월 달에 생각보다 그렇게 정가를 안 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마켓 쉐어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 우리 한 2개월 전에 일본 수출업자들이 지금 가격 확 인하시켰다는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효과. 그래서 옆에 압력 요인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세에 대한 소비자 가격 정가율이 2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압력 요인인데 보고서들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발표한 게 지금 22% 가격 정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한 9월, 10월 가면 67%만큼을 소비자한테 정가를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8, 9월 달 가면 이제 물가가 조금 탁탁 튀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상반기 성금에 해놨던 게 재고가 거의 소진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가 이제 일시적으로 뭐 8, 9월 달 또 일시적일지 어쩔지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1기 때를 기점으로 한다고 1기 때도 일시적으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물가 예. 상승은 일시적으로 떴다가 안정되는 것이고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2, 4분기 일정 기간 동안 이 상승세가 계속 더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예. 예. 네, 관세라는 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제롬 파울도 얘기했고 스캇 베세트도 얘기하고 있고 물론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전히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강도가 좀 조정의 강도는 셜로우할 거다, 얕을 거다 이런 정도 다시 정리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선수급이라 하실 만한 분들은 무슨 뭐 2배, 3배 레버리지 쓰기도 하시고 종목별로 액티브한 투자를 하시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분들 같으면 미국 주식 좋다는데 얘기는 들었고 또 실제 좋으니까 그냥 뭐 S&P 500 지수를 사는 게 스파이가 제일 좋은데 예. 근데 개별 종목 중에 제일 아쉬운 게 요거 제가 뭐예요? 지난주에 한번 언급하고 싶었는데 넘어가가지고 한번 언급했더라면 이진우 소장 한 번씩 언급하는 거 한번 볼만한데 그 싶어요. 뭐예요? 예, 이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예, 워낙- 이게 야 심하게 빠졌다. 기술적으로는 이어서 더 빠지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지난주만 21% 올라 버렸네. 이게 또 뭐 워렌 버핏이 샀다 그러고. 예. 재미삼아 저는 최근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되게 어플라이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네. 그 히토리가 담당하는 예. 저희가 작년에 REMX라는 ETF, 히토류 투자하는 네, ETF를 네. 해서 수익을 예. 꽤 많이 얻었는데 너무 빨리 처분을 했죠. 예. 그래서 올해 뭐 히토류 쪽을 저희가 좀 신경을 안 썼던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뭐 이중광 대표님 뭐 나 약장사 아니다 하시는데 오늘 약장사 하면 되시죠? 그냥 뭐 유나이티드 헬스 비스무리한 거 많이 빠져서.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라일리 빠지니까 엄청 매수했대요. 그러니까 워낙 일라일리 요새는 또 정보들이 워낙 네. 중요하죠. 하나 좀 추천해주고 가십시오. 개별 뭐, 종목까지는 잘은 우리 좀 시청률 좀 올립시다. AI 알랄이라는 그 지난주에 왜 중소형 산업재가 성과가 네. 제일 좋았다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11개 업종 중에 중소형 산업재가 제일 좋았습니다, 사실. 산업재. 네. 근데 저희는 그 산업재 중에 중소형 산업재를 갖고 있고 그게 종목이 AI 알랄이라는 ETF거든요. AI 알랄. 예, AI RR. 예, 그게 저희가 2년 됐는데 지금 거의 한 90% 정도 누적 수익률이 돼 있으니까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하반기에 감세, 규제 완화, 금리 인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그래서 중소형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핵심 종목 중에 하나가 AIRR이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본인은 약장사를 갖다가 지양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엄청난 약장사예요. 듣고 있으면 왠지 빠져들어 사고 싶으시고. 근데 먼저 적어도 사보세요. 2년 동안 그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아주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요? 저희가 중소형 산업재를 고른 이유는 이 산업재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막 UPS 이런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한다고 해서 네. 그런 것을 싹 빼고 네. 정말 올곧이 인더스트리얼 부음에 수혜받을 걸 보니까 중소형들이더라고요. 예. 아주 뭐 적재 유효하게 잘 선택했던 종목이라고 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4월 달에 59달러에서 지금 89달러까지 올라온 많이 거예요. 올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 여기서 빠질 것 같으면 제가 추천 안 드렸을 겁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네. 금리 인하, 감세, 뭐 규제 완화 거기에 아주 큰 수혜를 받을 분야가 네. 중소형일 거고 그 중에 전 국토의 어떤 그 레노베이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이러면 더없이 큰 스토리도 좋은 종목 아닐까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아까 종목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뜯으셔가지고 구글에서 AIR을 딱 찍으시면 AIR 홀딩 또는 보유 종목 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아하. 네, 맞아요. 금방 거기에 나와요. 탑5만 딱 보시면 됩니다. 뭐 아하. 저 같은 사람이 설명 안 들으셔도 되고요. 오케이. 오늘 이게 핵심이네요. 바깥하셨어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네요. 네.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을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바로 3,200선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 넘게 내리면서 3,19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금 800선의 턱걸이에 있습니다. 1.54% 내림세로 802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08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20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689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337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17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50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해운과 전기,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패널 쪽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반면 전기 장비와 은행,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흐름 체크하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그나마 선방합니다.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주가 강세 기록 중인데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마운자로가 빠르면 오는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처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비만약 시장의 70% 이상을 위고비가 장악한 상황에서 이 마운자로의 출시로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비만치료제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DSVX는 자회자가 차세대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미국 바이오 전문 기업에 약 5천억 원 규모의 수출했다는 소식에 오늘 15.8%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2,670원이고요. 블루엠텍이 4% 가까이 오르면서 6,300원대, G2G 바이오가 8% 강세로 10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파스도 2.39% 오름세로 거래가 15,410원입니다. 반면 D&D 파마텍 1.1% 내려갑니다. 거래가 14만 3,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진단시약 등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상승합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관련주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3.3% 오름세로 48,250원, 수젠텍이 7.7% 올라갑니다. 거래가 8,070원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가 3% 넘는 오름세로 거래가 13,110원, 파루가 0.3% 오름세고 랩지노믹스도 3.5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465원으로 집계됩니다. 방산주도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방탄 솔루션 기업인 삼양컴텍이 코스닥 데뷔 첫날 급등하면서 이 방산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삼양컴텍 현재 93.7% 폭등하며 거래가 14,920원이고요. 더불어서 하나오션이 2.53% 오름세로 109,300원, 우리기술이 0.5%, LIG넥스원이 0.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TX 엔진 현재 10%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44,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주 체크하시죠. 지금 해운주에서는 HMM이 개별 호재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HMM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에 현재 7.4%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23,750원이고요. 반면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약한 모습입니다. 흥하해운이 약보합권, 대한해운이 1.42% 내려가고 페노션도 1.34%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KSS해운만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래가 9,5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고 또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3,200선 방어해낼 수 있을지 장중의 흐름 좀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힌 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요국 가운데 상승률 1위를 달렸지만 8월 들어 힘을 잃으면서 이달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 30개국 증시 가운데 22위에 그쳤는데요.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8,4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들어가면서 힘을 내줬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카카오, LIG 넥스원, APR 그리고 현대차 순으로 사들였는데요. 외국인이 다시 SK하이닉스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한 이후 한 달 동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지만 증권가에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HBM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속도가 둔화하더라도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가격 및 물량 최적화 전략과 높은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미국 반도체 품목 관세 우려도 점점 해소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 만큼 관세 관련 이슈도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펩트론, 파마리서치, 원익 IPS,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이렇게 제약바이오주와 반도체주, 엔터주에 치중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14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비만 치료제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펩타이드 기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펩트론의 주가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펩트론은 지난해 1,3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이어 지난달 242억 원어치의 교환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공장의 생산 능력을 10배 이상 확장할 거란 점에서 일라이릴리와의 본계약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관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달리 기관은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스코 퓨처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LNF 그리고 삼성 SDI 순으로 사들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낮은 마진 문제로 주도하던 LFP 양극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전구체 양극재 기업인 CNGR과 협력할 예정인데 그러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LFP 배터리는 ESS 분야에서 채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LFP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포스코 퓨처엠은 북미 시장으로의 ESS 사업 진출 교두보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향후 ESS 시장 규모가 2030년 50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산 ESS 배터리가 미국의 관세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포스코 퓨처엠도 주목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ABL바이오,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마지막으로 덕산 네오룩스 순으로 순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기관은 특히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고객사인 삼성 SDI 실적 부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기차 캐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데다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에코프로비엠은 핵심 품목인 양극재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순매수 탑5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영일 그로스 리서치 수석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월요일 날 우리 한수께서 이 하모니 시간을 갖다 책임지면서 네. 증시 타임에서 약간 갈증을 느끼는 국내 상황 이제 짚어주셔야 되는데 네. 아 이거 오늘 좀 조정이 좀 깊어지네요. 생각보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리? 뭐 지금 뭐 다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조금 상황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고 예. 여기서 이제 좀 특이했던 거는 뭐냐 네. 화장품이 좀 실적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화장품이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이제 실리콘2 때문이에요. 실리콘2가 이제 해외 유통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예. 보니까 실리콘2가 이렇게 안 좋으면 이거 선반영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콜마도 좀 실적 미스가 나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야, ODM 업체도 이러고 해외 유통사도 이러면은 지금 일반 색조나 스킨케어 제품들 모두 3분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 상장한 종목인 이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에 거의 예. 뭐 20% 이상 빠졌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에 대한 차익 실현은 좀 나오고는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끝났죠. 지난주 이제 광복절 전까지가 이제 제출 기한이었으니까 예. 실적 발표가 나온 그대로 지금 좀 피해보는 업종들이 있고 또 수혜보는 업종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좀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좀 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사실 차익 실현 매물들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은 일단은 좀 횡보는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횡보는 한다.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가 좀 움직임이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또 상승한 종목들도 오히려 지금 상승폭이 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네네. 아침에 왜 이렇게 뭐 진단시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옛날 코로나 치료제 이런 쪽 네네. 움직임이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다시 유행한다는 얘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 이거는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네. 뭐 오래 간다라기보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테마주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단발성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다시 유행한다 하면은 하루짜리 테마로 왔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그 위에 피리침 같이 이게 쫙 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바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좀 짧게 이제 트레이딩 성격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진단 같은 경우는 그냥 일종의 그냥 그러게요. 하루 테마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가 좀 지금 괜찮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괜찮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펩트로린이라든지 뭐 D&D 파마텍 이런 장기 지속형 뭐 G2G 바이오라든지 네. 이런 장기 지속형 그 제형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이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꽤 견조하게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GLP-1이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제 메시 치료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연휴 사이에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신속 승인을 하나 받았어요. 네. 그 원래 위고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살을 빼는 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비만이 오면은 지방에 있는 간도 높아집니다. 간의 비율도. 그래서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지방간이 많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방간이 오게 되면은 간이 섬유화나 이 딱딱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 치료제가 지금은 뭐만 있었냐? 마드리갈사의 레즈디프라라는 치료제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GLP-1 쪽은 아니고 THR 베타 쪽이거든요. 갑상선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GLP-1은 살을 빼면서 지방간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 살도 빼고 두 가지 다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메시 치료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지? D&D 파마텍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D&D 파마텍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보합권 수준의 그 NXT에서는 이제 3%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은 보합권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 D&D 파마텍이 DD01 이 네. 파이프라인이 결국에는 그 이중입니다. GLP-1하고 글루카곤인데 그래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렇게 종목들 시세가
훑고 지나갔는데 네. 오늘 뭐 시장과 더불어 같이 안 좋아요. 근데 이거 뭐 노보노디스크 무슨 뭐 이거 뭡니까 마운자로 이런 얘기는 했는데 네. 이거하고 우리 국내하고 한번 연관을 한번 시켜봐 주세요. 미국 쪽은 알겠는데 유럽 쪽하고 우리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G2G 바이오가 20% 상승한 거는 네. 원래 이게 주 1회 주사제입니다. 주 1회.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돼요. 예. 네, 배에다가 이렇게 꽂아야 되는 피하 게 이제 주사. 피하 주사제 SC제형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으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사 공포증 예.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 예. 번거롭죠. 네, 번거롭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찾다가 알약으로 먹자 이런 네. 생각들이 또 드는 거고 그러면은 야 주사 일주일에 한 번 맞을 바에 장기 지속형으로 제형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맞게 하자라고 예. 하는 게 지금 펩트론이나 G2G 바이오 네. 이런 업체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고 결국에는 너네가 일라이릴리랑 어디까지 계약을 체결할 거니 이런 것들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고비는 출시가 되었고 지난주에 이제 그 마운자로는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 거죠. 근데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보자면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마운자로 딱 출시됐을 때 가격 인하를 했어요. 이건 뭘까요? 아, 경쟁 네. 상대니까. 경쟁이니까 예. 이제 너네 출시했어? 그럼 우리 거 팔아야 되니까 우리 가격 낮춰서 할게. 근데 위고비는 GLP-1 싱글 작용제입니다. 예. 근데 마운자로는 뭐냐면 GLP-1하고 GIP 이중 작용제입니다. 근데 딱 보면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중작용제가 네, 이중작용제가 더 좋아요. 예. 그럼 이중작용제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삼중작용제입니다. 그렇죠. 삼중작용제는 아직 임상 중입니다. 예.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끝판왕 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이제 일라이릴리의 그 레타트루타이드입니다. 이게 삼중작용제인데 이건 뭘 쓰냐? GLP-1, GIP, 글루카곤 세 개를 다 씁니다. 그리고 D&D 파마텍 아까 DD01 같은 경우에는 뭐냐? GLP-1하고 글루카곤입니다. 그런데 마운자로는 GLP-1하고 GIP를 쓰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임상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72주 동안의 임상 결과를 봤을 때는 평균 체중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68주 임상을 했는데 평균 체중 1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뭐가 더 뛰어난 거죠? 마운자로가 더 뛰어난 거죠. 그러면 위고비가 왜 가격 인하를 했을까요? 무서우니까 했겠죠. 왜냐? 마운자로 쓸 거 뻔하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는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겠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환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나는 가격 싼 걸로 갈 거야. 위고비로 가는 거고 아니야 난 효과도 좋은 걸로 갈 거야. 그러면 마운자로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환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선택이어서 둘 다 피하 주사. 네, 둘 다 피하 주사제고요. 그래서 지금 마운자로랑 위고비 모두 다 출시가 됐는데 지금 블루엠텍이 좀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 네. 결국에는 유통사이기 때문에입니다. 이게 플랫폼 업체라고. 네, 근데 예. 저는 이거를 실적이 연결되기보다는 이거는 테마성이라고 좀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테마로 형성이 됐다가 빠르게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어디냐? 펩트론, D&D 파마텍, G2G 바이오 이렇게. 왜냐? 이 기업들은 그냥 단순 유통하는 게 아니고 실제 약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제형을 변경하는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운자로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의 기대치는 그거예요. 경구용, 그렇죠. 저분자, 장기 지속형. 왜 이거를 계속 노리냐면은 펩타이드는 고분자다 보니까 생산하기도 힘들고 단가가 비싸요. 근데 저분자로 가면은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몇만 원, 40몇만 원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펩타이드 고분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근데 저분자로 가면 저거 몇만 원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GLP-1은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느냐? 중국, 인도까지 진출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시장은 과연 작을까? 작지 않죠. 지금 중국의 3분의 1이 거의 비만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인도 이게 신흥국으로 갈수록 비만율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신흥국을 노릴 때는
이 30년만으로는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비만이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게 예. 심혈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우리가 혈관이 살이 찌면 또 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임상이 이게 서페스 CVOT라고 일라이릴리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좀 뭐 이렇게 시장의 선수급 후배가 형님 그 뭐 방송에서 그 될순대로 언급하지 마세요 하는 종목이었는데 뭐가요? 아니 그 또 펩타이드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 이 펩트론은 어떻게 해서 2달 사이에 더블이 나고 1년 사이에 10배가 10배가 났습니까? 이거 뒤에 뭐가 받쳐줬죠? 이게 일라이릴리랑 네. 펩타이드 신형 그 장기 지속형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 네, 계약을 체결. 이거 공시를 냈어요. 24년도에. 어? 네, 이것에 대한 게 지금 어디 진행이 되고 공장을 만든다. 그래서 뭐 자금 조달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 기술이 뭐냐면 스마트 디포 기술입니다. 이거는 일전에 한번 올릭스가 기술이 한번 나왔을 때 예. 펩트론의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간 부분들이 있고 올릭스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저는 장기 지속형으로는 펩트론도 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결국 수요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수요는 있다. 네, 계속 왜냐하면 고분자니까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 약효가 혈액 중에 빠르게 침투가 되면은 또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에 약을 소장님이 10개를 털어서 먹는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어지러움증이나 구토나 이런 거를 나오겠죠, 당연히. 뭐 그럴 수가 한 번에 있죠.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효가 천천히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캡슐을 싸든지 뭐 장기 지속형으로 하면 뭐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 장기 지속형 스마트 디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를 하고 있는 바이오텍, 대규모 바이오텍 업체들은 그러니까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펩타이드는 한정돼 있는데 과연 이거를 주에 한 번 맞느냐? 장기 지속형으로 맞느냐? 그럼 여기서 왕자가 또 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펩트론은 10배거를 간 이유는 이제 장기 지속형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관련 매출은 어느 정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만 지금 나온 거고 주가는 그러면 오로지 기대감이네. 기대감으로 선반영이고?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계약이나 매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 관련 기업 중에서 그 D&D 파마텍은 또 직접 탐방을 다녀오셔서 소개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이 메시 치료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D&D 파마텍의 DD01이 12주 데이터를 지금까지 발표를 했고 48주 데이터는 이제 임상 이상에서 끝나긴 하는데 이 데이터는 연말에 이번 연도 말에 이제 투약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언제 발표하느냐? 이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CRO한테 보냅니다. 네. 그럼 수탁기관에 보내죠. 그럼 이걸 분석을 하겠죠. 그게 나오는 게 공시로 봤을 때는 임상 수탁기관에서 그걸 받았을 때 그 당일날 공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시를 뭐 내부에서 미리 알 수도 없고요. 뭐 데이터 까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 D&D 파마텍 DD01 같은 경우에는 12주 데이터로는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경쟁사가 어디냐?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팔구바이오, 머크, 아케로, 알티뮨, GSK, 마드리갈, 베링거 인게라임,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바이킹,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나눠지는 게 뭐냐면 기전이 좀 달라요. 그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GLP-1하고 글루카곤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팔구바이오, 아케로, GSK는 뭐냐면 이게 보스턴 파마슈티컬의 물질을 사온 거예요. 20억 불 주고. 근데 이거 선급금이 엄청났죠. 1.2억 불로, 12억 불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자신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FGF 21이거든요. 그리고 글루카곤 GLP-1으로 하는 데는 머크랑 알티뮨이랑 베링거 인게라임. 그래서 D&D 다국적 파마텍 계약사네요. 예. 가장 큰 경쟁사는 누구냐? 지금 봤을 때는 베링거 인게라임. 베링거 인게라임. 네. 워낙 크죠. 네, 그쪽이. 베링거 인게라임이 48주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여기도 GLP-1하고 글루카곤 계열인데 여기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D&D 파마텍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가 메시 치료제로 신속 가속 승인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메시 치료제로 GLP-1 싱글 작용제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글루카곤은 또 뭐냐면 글루카곤은 췌장에서 A세포를 분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촉진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루카곤을 쓴다라고 하면은
GLP-1이랑 글루카곤은 간 섬유화에 특화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간 섬유화를 억제시키는 거. 예. 그게 알티뮤니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는데 알티뮤는 사실 임상 디자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게 약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임상 디자인이라는 게 임상 누구 할 거야, 임상 어떻게 설계를 할 거야, 네. 이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데 알티뮤는 좀 성급했어요. 원래 FDA 쪽에서는 야 간의 섬유화를 개선시키려면은 48주차까지는 보고 데이터를 오픈을 해야 돼. 네. 라고 공고하는 사항인데 얘네가 24주 만에 데이터를 오픈했어요. 급했네요. 네, 급했어요, 이게. 그래서 알티민의 주가가 그 당시에 60% 하락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고 나머지 경쟁사들보다 데이터가 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D&D 파마텍이 이제 기술 이전만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질문지에는 산업보고서 상당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네. 산업보고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산업보고서 오늘도 저희가 요즘에 좀 재밌는 걸 많이 쓰긴 하는데 그 예. 위성산업을 썼습니다. 위성산업? 우주항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아, 요즘에. 예. 그래서 저희가 위성산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좀 심도 있게 이것도 썼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이게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았는데 이걸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고민이 항상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쉽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최근 우주항공에서 이제 위성 산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궤도 위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제 최근 글로벌 우주 산업을 보면은 저궤도로 하면 어느 정도가 저궤도예요? 한 2,000km 내외입니다. 대기권 벗어나서 바로 네, 대기권에서 한 2,000km 정도,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2,000km 정도 내외에서 쭉 도는 지구를 도는 거. 도는 게 이제 어. 저궤도 위성입니다. 저궤도 위성. 네, 통신을 하고 배에서 예, 전화하고 예. 막 무정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아하. 게 거기가 지상국이 없어도 통신이 되는 게 위성에서 쏴가지고 바로 올리니까 이제 적외소 위성으로 통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행기에서도 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스타링크로 할 수 있는 게 적외도 위성이 쫙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지상국이 없어도 사실 비행기는 지상국이 없잖아요. 계속 네. 돌아다니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위성으로 통신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해외에서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로켓랩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켓랩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재사용 로켓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원래는 1900년도 중반부터 우주 산업의 패권 경쟁은 미국하고 러시아였지만은 그 당시 소련 네, 그 당시 소련이었죠. 그래서 소유주 우주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쏘아 올렸는데 스푸트닉 위성 먼저 쏘는 바람에 미국이 네.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 패권 경쟁이 미국하고 중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어허. 우주 산업의 특히 수혜는 어디였냐면 이게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업스트림 쪽은 뭐냐? 위성 제작 쪽인데 인프라 구축에 수혜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운스트림 영역 쪽에서 기업들도 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저궤도 위성 중심으로 이제 스타링크를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챔판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스타링크의 국방 수요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위성 감시 위성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는 우리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 이게 고해상도 위성을 그쪽 지역을 쭉 지나다니다 보면은 야 얘네 이거 지금 어느 쪽에 뭐 하고 있다. 야, 그게 보였죠. 보이죠. 이게. 예. 야 얘네 이상한 거 자꾸 화물차들이 그쪽 왜 터널로 들어가네. 왜 군용 트럭이 왔다 갔다 하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미국 쪽에서는 감시 위성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이제 민간 부문에서는 인프라 관리라든지 실시간 위성에 대한 데이터가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X의 펠콘 9이 로켓 시장의 촉매제였는데 이게 펠콘 9의 재사용 로켓이 원래 우주에 쏘아 올리는 위성 자체의 비용을 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단위가 이제는 만만하게 됐죠. 우리 위성 제작 업체면 우리도 쏘아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로켓 본체가 정도겠죠. 그냥 로켓 본체가 다시 그 젓가락처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계속 싸져버렸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글로벌 우주 시장 전망이 이제 CAGR로 보면 한 7.8% 정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제 투자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주 산업에 약 한 1,400억 달러의 예산 투자가 있었고 민간 부분에서 투자 유치는 한 8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글로벌 우주 시장이 점점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 국방 우주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그 발사 개체를 한번 띄워주시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한 해 동안 발사한 국방위성 같은 경우에 173기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이게 한 40기 정도, 46기 정도 됐거든요. 그럼 비교했을 때 몇 배 정도 늘어났느냐? 한 3.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방에 대한 목적으로 궤도 발사체 질량 추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각자의 대형 프로젝트를 앞세워가지고 네. 저궤도 위성 시장에서 이제 자기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는 이제 뭘 가져갈 수 있느냐? 경제권 가져갈 수 있죠. 예. 네, 패권 가져갈 수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군사력. 군사력. 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고도 2,000km 이하에서 저궤도에 위치한 위성과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영상하고 실시간 데이터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궤도 위성 시장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AP 위성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시장에서 통신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 이후부터 2기 취임 이후부터 우주 팽창주의라는 걸 계속 밀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랑 민간의 겸용 기술을 포함해서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주 산업은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스트림은 위성 제작하고 발사에 대한 인프라 구축. 저희 예를- 1분도 안 남았는데. 종목이 안 나와서 종목이. 네. 네, 그래서 다운스트림에 대한 수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네, 다운스트림에 대한 수혜로 있는 거는 저는 컨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컨택? 컨택 같은 경우에는 아. 네, 다운스트림에 대한 시장이 한 70에서 75% 차지하는데 컨택에는 G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 위성 지상국을 다 설치를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러면은 이 위성이 쭉 지나갈 때 그 지상국에 대한 데이터로 통행료를 받아요. 그럼 뭐냐면 하이패스 같은 거죠. 어허. 그래서 이 지상국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우주청으로부터 2024년에는 턴키로 수주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제 컨택이 AP 위성을 인수를 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했습니다. 우리 위성 제작도 하고 지상국도 만들 거야라고 하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 그래도 빠르게 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좀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3,200선 회복을 좀 시도하고 있네요. 예, 그러네요. 예. 한용희 수소 시작할 때만 해도 47분까지 시간이 넉넉할 줄 알았는데 늘 모질해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오니까 그렇죠. 예. 저는 뭐 위성도 위성이지만 저 턱선이 저렇게 날씬해지는 거 뭘 바르나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묻지도 못했네.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